그는 조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두 문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1910년 12월 한겨울 서울 남산자락에서 한 가문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60명에 달하는 대가족, 10대의 마차, 그리고 팔아치운 재산, 현재 가치로 600억. 아니, 제값을 다 받았다면 2조 원. 그 돈을 품에 안고 압록강을 건넌 이 가문의 이름은 이회영. 조선이 사라지던 그 밤, 그들은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니, 한국어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공짜로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그 값을 치른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결말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일본은 그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나라를 빼앗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침을 포섭했습니다. 자귀를 줬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조용히 살면 잘 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조선의 양반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으니까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저동, 지금의 명동 일대 땅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던 한 가문만은 달랐습니다. 이 항복의 10대 손, 대대로 정승과 대제약을 배출한 집안, 이웃은 판서의 6 형제. 이 가문에도 일본의 제안이 왔습니다. 자귀를 드리겠습니다. 재산도 유지하셔도 됩니다. 형제들은 모였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넷째 유혜영이 말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재산, 명예, 안락한 삶, 그것을 모두 버리고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택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달랐습니다. 1910년 12월 30일 한겨울 새벽, 이회영 일가 60명이 서울을 떠납니다. 이들이 그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의 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팔다 보니 제값을 받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냥 두고 간 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이 당시 화폐로 40만 원, 지금 가치로 약 600억 원. 제값 다 받았다면 2조 원 규모의 재산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0대의 마차에 나눠 타고 만주를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서간도 삼원보,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 영하 수십 도의 겨울 벌판을 달렸습니다. 60명 중에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선택의 무게를 모르는 어린 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가문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만주 서간도, 이회영 형제들은 도착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가져온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봄, 학교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신흥강습소, 훗날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그곳입니다. 이 학교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독립군을 만드는 것. 교과목은 보병, 기병, 포병, 공병. 군사훈련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회영이 망명 전부터 무관학교 출신 교관들을 섭외해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에서 1911년부터 10년 동안 배출된 졸업생은 약 3,500명.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1920년 봉오동 전투, 일본군 정규부대와 맞붙어 이긴 싸움. 그해 가을 청산리 전투, 10일 동안의 연속 전투에서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한 한국 독립운동 역사의 대첩. 그 전투에서 싸운 독립군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이회영의 돈이, 이회영 가문의 재산이 그 총을 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나자 가져온 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이회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러 국내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김규식, 신채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소와 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 이규창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일주일에 3끼를 먹으면 잘 먹을 정도였습니다. 한 끼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3끼. 조선에 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삶. 아니, 조선의 가장 밑바닥 백성조차 이보다는 나았을 삶. 그러나 이 굶주림이 그의 선택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서양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씁니다. 신분이 높은 자의 도덕적 의무. 그런데 서양의 귀족들이 전쟁 때 먼저 나간 것과 이 가문의 선택은 결이 다릅니다. 서양 귀족들은 국가가 살아있을 때 나섰습니다. 이회영 형제들은 나라가 사라진 뒤 자기 돈으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6 형제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둘째 형 이석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의정을 지낸 거물 친척 집안의 양자였습니다. 한양 인근에서 손꼽히는 부자. 그 이석영이 동생 이회영의 말에 따라 자신의 농토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신흥무관학교 건립과 운영에 쏟아부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이 모두 소진된 뒤 이석영은 중국 각지를 홀로 떠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상하이 변두리 빈민가에 있었습니다. 두부비지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나이 7순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아들을 독립운동 중에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곡기를 끊었습니다. 1934년 2월 그는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80, 한양성으로 들어올 때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다 고 했던 그 남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재산도 유지하고 명예도 유지하고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이회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3년 그는 다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고종을 중국 베이징으로 망명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이징에 있던 동생 이시영이 고종이 거처할 장소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조선에 퍼지면서 그해 3월 1일 전국에서 독립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3.1운동입니다. 이회영은 베이징에서 다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1931년 이회영의 나이 64세. 그는 흑색 공포단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일본 고위 관료와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밀 저항 조직이었습니다. 1932년 가을 66세의 이회영. 그는 만주에서 일본의 관동군에 대항할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대련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누군가의 밀고였습니다. 끌려간 곳은 미순 감옥.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회영이 미순 감옥에서 받은 것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1932년 11월 17일 이회영은 류순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66세. 공식 기록에는 옥사라고 적혔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광복을 못 보고 눈을 감은 건 1932년이었습니다. 광복은 1945년이었습니다. 13년이 모자랐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조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있었던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22년에 걸친 매일의 선택. 아들에게 일주일 3끼를 먹이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끊지 않은 선택. 66세의 몸으로 배에 오른 선택. 끝내 총을 내려놓지 않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신흥무관학교 3,500명이었습니다. 봉오동이었습니다. 청산리였습니다. 6 형제 중 5은 조국 광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이국의 빈민가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단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5째, 이시영. 1945년 8월 광복. 이시영은 김구와 함께 환국길에 올랐습니다. 그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귀국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단체 사진. 대부분 웃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끝에 한 노인이 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시영이었습니다. 그는 고국담을 밟으면서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을 겁니다.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호영. 아무도 이 땅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1948년 이시영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됩니다. 오직 그 혼자만이 남은 가문의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회영 가문은 독립운동사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이회영에게 건국훈장이 추소된 것은 1962년. 그러나 그의 공적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나중의 일입니다. 서울 남산 예장공원 지하에 이회영 기념관이 생긴 것은 불과 수년 전의 일입니다. 2조 원을 벌인 사람, 가문 전체가 나선 사람, 굶어가면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은 사람, 그 이름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 불과 최근의 일이라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몰랐다는 것. 이회영은 1910년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넌 날부터 1930D년 11월 17일 미순 감옥에서 눈을 감은 날까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조 원의 재산을 버렸습니다. 가문 전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선택이 3,500명의 독립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독립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이 땅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회영이라는 이름을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아이에게, 부모에게, 혹은 친구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것. 그게 그분들이 원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가진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누군가의 아이가 오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